지금부터 에너지 발언하기 열린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회가 있겠습니다. 모두 말씀해 주십시오. 국회에 대하여 경례. 바로 시간 관계상 이하 국민의회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말씀으로라도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구미시 권순서 안전행정국장님 축사가 있겠습니다. 네, 영광입니다. 제가 이름이 순서라서 순서가 좀 빨리 갔어요. 이 좋은 자리에 오늘 우리 남진 시장님 오셔서 좋은 말씀이 좋은데, 사실 시장님께서 지난 15일 날 미주 지역의 경제 협력 관계로 출장 중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하게 되면 양해 바라겠습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님도 말씀하셨고 우리 서주달 본부장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우리 한국 그래도 근대화의 세계 구미에서 이런 뜻깊은 이런 행사에 된 것을 진짜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예은미 대표님 직접 이렇게 구미를 방문해 주시고,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태근 위원장님, 부위원장님, 저는 위원장이었는데 자꾸 위원장님이 이래 뺐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이 더 친근한 거 아닙니다, 부장님. 행사장에서 뵙게돼서 고맙습니다. 우리 미수 보좌님 고맙습니다. 우리 안실련에 우리 김중천 회장님이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리 안실련을 대표로 해서 오늘 좋은 말씀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마 주제 발표를 해주실 것 같은데, 아까 우리 여영미 대표님이 또 말씀하셨는 들으니까 우리 백원 처장님께서 아주 오늘 시적절하게 정말 잘 모셨다고 좋은 말씀을 해주실 거라고 아주 기대가 된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특히 또 우리 지역의 언론인들이 처음이죠. 처음에 언론인들이 많이 오셨는데, 이런 좋은 일들이 시민들에게 많이 공부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함께 해주신 우리 그 지역의 사회단체 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우리 사회자님도 말씀하셨고 서주달 우리 본부장도 말씀하셨지만, 구미가 지금 불상부터 시작해서 안전 이런 거에 대한 어떤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또 최근에 또 이런 원자력과 관련해서는 또 경주 지진으로 인해서 좀 더 시민들이 그런 안전에 대한 연관성이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구미에서도 지금 안실련에 우리 김준현 회장이 왔습니다만 2014년도부터 국제안전도시를 공인을 받기 위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중에 현장 심사를 거쳐서 공인을 받고 90까지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지금 보시면 삶의 질의 시민들, 국민들의 삶의 질의 최상위 클래스에 있는 게 아마 안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상태에서 국민의 삶은 아마 윤택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안전이라고 생각되는 이 시점에 아마 이런 의미 있는 이런 행사를 개최해 주시면 다시 고맙게 생각하고, 오늘 아주 건설적이고 희망적인 그런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국NGO신문 여영미 대표님의 경연사가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경주에서 왔습니다. 우리 한국수력 원자력이라는 회사는 한전에서 출자한 회사입니다. 한전에서 분리돼가지고 원자력하고 수력, 양수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하는 회사고요. 최근에는 이제 신재생 때문에 연료전지라든지, 그다음에 우리나라에서 돈이 저희 회사가 자본이 지금 발전회사 중에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신재생에도 많이 투자를 하고 거의 한 1조 정도의 자본 투자를 지금 진행 중에 있는 회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에너지라는 것이 과연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사실 일반 국민들은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적나라하게 제가 보여드리고 원자력은 그럼 왜 우리가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 그다음에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뭐냐면요, 저 오른쪽은 현재 시점입니다. 왼쪽은 과거 시점이거든요. 이게 데이터로 보면 65만 년 전입니다. 65만 년 전의 자료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과학자들이 좀 더 연구를 해가지고 한 80만 년 전의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기가 온도고요. 이게 CO2입니다. CO2. 공기 중에 CO2의 농도와 공기의 온도가 자세히 보시면 연관성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이 과학자들이 이걸 연구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메탄이라는 것이 있는데, 메탄이 뭐냐면 비료에서 나오는 가스가 메탄입니다. 여러분들 그 농사 짓는 분들 비료를 쌓아놓으면 가스가 나오잖아요. 그게 메탄가스라고 그러는데, 그것이 그 북극에 가면 얼음이 덮여 있잖아요. 남극에도 얼음이 덮여 있고, 그 얼음 밑에는 많은 그 식물들이 부식이 돼가지고 쌓여 있는데 거기서 메탄가스가 나옵니다. 근데 얼음이 덮여 있기 때문에 지금 안 나오고 있는데, 얼음이 녹으면 메탄가스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메탄가스가 나오는 거하고 이 CO2는 공기 중에 있는 CO2, 우리가 호흡을 하다 보면 일산화탄소가 CO입니다. 근데 불을 떼면 나오는 게 CO2입니다. 그러니까 불을 많이 떼면 뗄수록 CO2가 나오는 거죠. 그 지구상의 CO2는 없어지질 않아요. 한번 생기면 없어지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려요. 어떤 물질이라는 것이 생겨가지고 바로 없어지고 또 생기고 없어지면 좋은데, CO2라는 물질은 잘 안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과거 데이터를 보면 이게 CO2라는 것이 늘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이런 주기가, 일정한 주기가 보면 나타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이 동물들이 세상에서 살다가 멸종하고 또 새로운 물질, 또 동물들이 생기고 멸종하고 이런 주기를 반복합니다. 물론 인류는 여기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요. 인류가 생긴 지가 얼마 안 되거든요. 그런데 어찌됐든 이 인류라는 아주 독특한 동물이, 우리도 동물이잖아요. 이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이산화탄소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까 뻔히 보이잖아요. 이산화탄소가 많아지면 온도가 올라간다는 것을 이미 입증을 했기 때문에 이 지구가 뜨거워질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전 인류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조직이 유엔이잖아요. 유엔에서 이 문제를 벌써 한 30년 전부터 계속 논의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재작년이죠. 이 반기문 총장님이 유엔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이게 심각하니까 이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고 해서 파리 협정이라는 걸 만들게 됐어요. 이런 내용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그림을 어떻게 그리게 됐는지를 제가 동영상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 남극에 있는 얼음을 과학자들이 이렇게 파는 겁니다. 남극의 얼음이 한 남극에는 얼음이 한 3,000m 정도 쌓여 있거든요. 높이가. 그 얼음을 쭉 파가지고, 그러면 제일 위에 있는 얼음은 언제 거죠? 이번 겨울에 쌓인 얼음입니다. 그 다음에 또 들어가면 1년 전 얼음, 2년 전 얼음, 쭉 안으로 들어가면 10,000년 전, 10만 년 전, 20만 년 전 해서 현재 80만 년 전 얼음까지 다 파본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그 얼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화학 물질을 분석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CO2의 농도, 그때 당시에 공기의 온도를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런 그림이 나온 거죠. 그래서 이 얼음이 상당히 중요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얼음이 한 번도 녹지 않고 지구가 생긴 이래 지금까지 얼음이 쌓여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던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림은 누가 그냥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들이 실제로 데이터를 다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과거에 그 부시 대통령 할 때 부통령 하신 분입니다. 부시가 대통령 할 때 부통령 하신 분이
이런 홍보를 많이 하고 다녔어요. 이 지구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온도가 올라갈 거다. 야, 앞으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 이런 주장을 하고 다녔기 때문에 이분이 노벨 평화상을 받게 됐어요. 근데 왜 이상한 이런 그 환경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평화상을 줬겠냐? 이 환경 문제가 깨지면요, 지구가 전쟁에 걸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식량 문제, 물 문제, 에너지 문제가 전쟁으로 가가지고 결국은 평화를 깨기 때문에 노벨 평화상을 이분한테 주게 된 겁니다. 이런 이제 이 내용들이 아까 제가 그림으로 보여준 거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CO2가 생기면 지구가 뜨거워지는지 설명드릴게요. 이 비닐하우스 있지 않습니까? 비닐하우스를 씌워놓으면 햇빛이 쬐면 더워지잖아요. 이 CO2라는 놈이 비닐하우스하고 같은 효과를 가지고 있어요. 이 지구상에 계속해서 CO2가 이 위에 쌓이면 햇빛이 들어올 때 뜨거워지잖아요. 밤에는 식어야 되는데 비닐을 덮어놓은 것처럼 돼가지고 잘 안 식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점 과거에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추웠던 거하고 지금 추위하고 비교해보면 지금 추위가 좀 덜하고 과거 여름보다 지금의 여름이 더 더워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지구의 평균 온도가 점점점 올라가는 거죠.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뭐냐면 아까 얘기한 CO2, 그 다음에 아까 메탄이라는 게 나왔죠. 메탄. 이런 동물이나 배설물에서 나오는 메탄이 있어요. 그 다음에 SF6라는 건 뭐냐면 변압기에 들어가는 가스예요. 이 인류가 과학적으로 전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변압기를 많이 만들었거든요. 그 속에 SF6가 들어가요. 그것이 새면 또 지구에 쌓여가지고 이런 비닐하우스 같은 현상이 나요. 그 다음에 에어컨에서 나오는 가스, 그런 여러 가지 가스들이 모여가지고 지구를 뜨겁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일어나는 일들이 뉴스에 많이 나옵니다. 이 아프리카의 사막이 점점점 넓어지고, 그 다음에 북극의 곰이 얼음이 녹아가지고 새끼는요 헤엄을 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를 따라가는데 엄마는 멀리 갈 수 있지만 새끼는 멀리 못 가요. 그래가지고 먹이를 찾으러 다니다가 물에 빠져 죽는 북극곰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왜 물이 부족하냐? 우리 보시면 비가 옛날에 비해서 비가 많이 오죠. 실제로 비가 많이 오거든요. 과거에 어렸을 때 저희가 1200mm가 온다 그랬는데 지금은 거의 2000mm 가까이 비가 오는데 왜 물이 부족하냐? 한꺼번에 오거든요. 물이 그 비가 서서히 연중 쭉 오면은 그 물을 관리해서 쓸 수가 있는데 가물다가 갑자기 비가 오고 가물다가 갑자기 비가 오니까 물을 쓸 수가 없어요. 다 물을 버리죠. 그래서 물 부족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기 보시면요, 명태가 점점점 안 잡히고 있어요. 이건 다 아시는 얘기예요. 명태가 안 잡히고 있어요. 왜? 명태를 많이 잡아서 안 잡히나요? 그러면 다른 고기는 왜 많이 잡힙니까? 고기 잡는 기술들은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명태는 안 잡혀요. 왜냐? 명태가 전부 북쪽으로 올라가요. 바닷물이 더워지니까 살 수가 없는 거죠. 이거 명태가 알고 있는 거예요. 바닷물이 더워지고 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태풍이 점점점 세지고 있어요. 왜 태풍이 세지냐면 공기 온도가 뜨거워지면 태풍이 세지는 거예요. 그리고 회오리바람도 우리나라는 불기 시작합니다. 회오리바람이 없었거든요. 회오리바람도. 근데 태풍이 세지니까 당연히 비가 한꺼번에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고 뭐 4대강 뭐 애 만들었냐 주장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사실은 4대강은 간단하게 이 홍수 관리용으로는 엄청나게 잘 만든 겁니다. 그런데 더워지니까 녹조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또 뭐 시끄러워 얘기겠죠. 근데 그 단순히 홍수만 생각하면 4대강은 꼭 필요한 사고죠. 근데 그 안에 뭐 약간 비리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시끄러운 그런 일들이 있는데 여기 실제로 보시면요 여름이 점점 길어지고 겨울이 줄어들고 있어요. 이건 모든 것이 데이터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반기문 총장님이 파리 신기후 체제라는 걸 출발시켰습니다. 그 반기문 총장 10년 동안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업적입니다. 지구가 언제 멸망할지 몰라요. 그래서 이걸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이게 90년도부터 계속 합의가 안 된 거를 2015년에 합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구의 온도를 1900년도에 비해서 2도가 올라가면 안 된다. 2도. 평균 온도가 2도가 올라가면 안 됩니다. 전 지구의 평균 온도가 지금 사실은 1도 정도 올라가 있어요. 거의 200년 전에 비해서 1도 정도가 올라가.
근데 2도가 올라가면 지구는 인류가 멸종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왜 이 2도가 올라가냐? CO2가 너무 빨리 올라가고 있어가지고 언제쯤 제가 계산해보면 지금이 2017년이잖아요. 한 50년 정도 되면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그럼 우리 후손들은 지구에 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이산화탄소를 37%를 2030년까지 2005년에 비해서 감축을 하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합니다. 37% 어떻게 줄입니까? 계속 에너지는 더 많이 쓰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안 되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를 깎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도 힘듭니다. 여기 보시면 깜깜한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여기 이제 북한이거든요. 여기 전기를 사용하지 못해가지고 깜깜한 지역이 있어요. 인류의 약 13억이 아직도 전기를 쓰지 못하고 있어요. 인구가 지금 한 60억에서 70억 정도 된다고 하는데 약 4분의 1 정도가 전기를 못 쓰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 데이터를 제가 제시하냐면요. 인류는 편안한 삶을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기를 계속해서 생산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석탄을 떼거나 석유를 떼거나 가스를 떼거나 뭔가를 떼야지 전기를 생산할 거예요. 그러면 CO2는 점점점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죠? 이게 현실이라는 거죠. 이 인류가 전기를 다 쓰고 싶어 하기 때문에 CO2는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여기 보시면 2030년에도 약 10억이라는 인구가 전기를 못 쓴다는 거예요. 인구는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아무리 전기를 공급해도 못 쓰는 사람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에너지를 약 40년, 50년 동안 보니까 이렇게 많이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어요. 지금도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이러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에너지를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CO2는 줄여야 돼요. 무슨 방법으로? 방법이 없어요. CO2를 어떻게 줄입니까? 에너지를 줄여야 되는데 줄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잘 사는 나라들은 줄일 수가 있어요. 근데 못 사는 나라는 저 잘 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더 많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원자력이나 수력은 이제 CO2가 안 나오는데 아주 미미해요. 그게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전체적으로 보면 한 10%밖에 안 돼요. 아무리 뭐 원자력을 해도 현실적으로 어렵다. 여기 보시면은 시간이 흐를수록 에너지 사용량이 늘어나는 게 유일하게 전기입니다. 다른 것은 별로 늘어나는 게 없어요. 이게 뭐냐면 자동차 엄청 늘었죠? 근데 자동차에서 쓰는 에너지는 별로 안 들어요. 왜? 엔진을 잘 만들고 효율적으로 잘 만들고 연비가 좋게 만드니까 자동차가 들어도 에너지가 별로 안 늘어나는데 전기만큼은 방법이 없어요. 전기는 기본적으로 효율이 40%예요. 아무리 잘 만들어도 40%거든요. 그러니까 전기가 늘어난 만큼 에너지는 계속 쓸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보시면요. 수력하고 원자력을 계속 늘렸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비중이 얼마 안 돼요. 다 합쳐가지고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이건 하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에요. 이게 없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중국 보십시오. 중국은 다 석탄이에요. 엄청나게 석탄을 떼고 있어요. 중국에 한번 가보시면 일주일에 2, 3일 동안 앞이 안 보여요. 스모그라는 거. 그 석탄 미세먼지하고 습기하고 합쳐져가지고 앞이 안 보여요. 이거는 뭐 미국에서 석탄을 원자력 대신 뗐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계산해본 거예요. 184만 명이 40년 동안 죽었을 거라는 거죠. 원자력을 안 했다 우리가 인류가. 그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계산해본 거예요. 지금 중국은요 앞으로 수많은 폐질환 환자들이 죽어갈 거예요. 수많은. 인구로 따져보면요 한 100만 명 정도는 아마 죽을 거예요. 중국에서. 이 폐질환 환자. 이게 현실적인 문제예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공기가 많이 좋아졌는데 요즘 수도권의 공기가 안 좋아가지고 이제 2부제인데 차량 2부제. 차량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디젤 얼마나 되겠습니까? 실제로는요 서쪽에 엄청나게 많은 석탄을 갖고 저는
그 엄청나게 많은 석탄에서 아주 미세한 먼지. 그거는 잡아낼 수가 없어요. 석탄을 떼는 한은 아무리 갈아가지고 그걸 해도 먼지가 나가는 걸 막을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중국에서 또 바람 불면 넘어옵니다. 그럼 대책이 뭐예요? 대책 없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대책이라고 하는 게 석탄화력 오래된 거 없애자. 몇 개는 없애겠습니다. 근데 지금 동쪽에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삼척에서 원전 반대하고 짓는 게 석탄이에요. 지금 앞서서 엄청나게 짓고 있어요, 삼척에. 그런데 원전은 반대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런 문제가 있는 거는 아무도 얘기 안 하죠. 우리나라의 전기 설비는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줄일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줄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때 이게 뭐냐면 설비가 예비력이라고 해가지고 예비력을 한 10%에서 15%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몇 년 동안은 5%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정전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정전 일어났던 거 기억나시죠? 이 5%라는 거를 가지고 있으면 불확실하고 뭐든지 여유가 있어야 되는데 일본 같은 데는 후쿠시마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모든 원전을 정지시켰거든요. 그런데도 왜 전기가 안 모자라냐? 거기는 예비율이 거의 뭐 50% 이렇게 돼요. 일본은 지진이 많기 때문에 항상 예비율을 높게 가지고 있어요. 언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독일도 원자력 하지 말자고 했는데 석탄 발전소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걸 돌리는 거죠. 어쩔 수 없죠. 이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쓰는 전기의 양이 이렇게 매일매일 몇 시간마다 바뀝니다. 일정하게 쓰면 전기 설비가 많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전기는 쓰고 싶은 대로 쓰잖아요. 그냥 아무나 막 가서 뽑아가지고 쓰잖아요. 그래서 시간별로 이렇게 계속 바뀌는 게 이게 엄청나게 많은 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맨 밑에가 원자력을 계속 돌리고 그다음에 석탄을 계속 돌리고 나머지가 가스, 뭐 수력 이런 걸 가지고 조절하는 거거든요. 왜 석탄하고 원자력을 밑에서 계속 돌리냐? 당연히 싸니까 돌리죠. 싼 걸 우선으로 돌리는 거고 여기는 비싼 걸 돌리는 겁니다. 비싼 거. 그런데 어떤 것은 1년에 10시간만 쓰기 위해서 발전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죠? 여름에 에어컨 막 틀면 전기 모자라고 그거 한 번 10시간 정도만 떼기 위해서 발전소를 건설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예비예요. 우리나라 지금 10%가 넘거든요.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냐 그러는데 아니 국민들이 전기 쓰고 싶은 대로 쓰게 해주려면 어쩔 수 없잖아요. 공장은 그래도 그나마 일정하게 돌리는데 이런 일반 가게에서 쓰는 거 이런 거는 그 통제가 안 돼요. 공장에다가 좀 싸게 전기를 줄 테니까 여름철에 돌리지 말라고 하는 게 있어요. 휴가를 다 보내버려요. 그래서 어떤 회사는 공장을 일주일 동안 휴가를 가가지고 뭐 2달, 3달치 전기요금을 그냥 받는 경우도 있었어요. 전기 한참 모자랄 때는 그렇게 나라에서 돈을 줘가지고 전기를 안 쓰면 돈을 주는데 그 돈이 일주일 쓰는 만 안 써도 2달, 3달치 받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좀 이해가 안 되겠지만 그만큼 여기에 쓰는 전기요금이 비싼 겁니다. 비싼 거를 쓰느니 돈을 주는 게 더 싸기 때문에 나라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전기요금이 어느 정도 차이 나는지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2015년도에 연간 평균 값입니다. 이게 전기를 사고 팔고 있거든요. 전기를 한전에서 전기를 사가지고 국민들한테 파는 거예요. 어떻게 파냐면 우리 같은 회사는 한 63원에 팔고 석탄은 한 73원. 태양광은 160원이라고 돼 있죠. 사실은 이게 아니고 요 위에 이만큼 정부 보조금이 또 있어요. 그러면 한 350원 정도 돼요. 실제 돈이. 여기 파는 가격은 160원이고 보조금이 한 200원 있거든요. 그러면 한전에서는 350원에 사가지고 국민들한테 얼마에 파냐? 한 110원에서 130원 정도에 팔아요. 국민들한테. 그럼 한전은 손해보잖아요. 350원에 샀잖아요. 여기 태양광 같은 경우 350원에 사가지고 국민들한테 130원에 팔면 3배, 3분의 1밖에 못 받는 거죠. 왜 그러냐? 여기 싼 거를 사니까 그게 가능한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르고 미세먼지 때문에 석탄 없어져요. 원자력 위험하니까 없어져.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전기요금은 태양광
350원짜리를 한전이 사서 국민들한테 얼마에 팔겠어요? 350원짜리 사면 500원에 팔아야 돼요. 그죠? 전기요금이 어떻게 돼? 5배 올라가는 겁니다. 그거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독일에서는 원전을 정지하고 계속해서 신재생을 늘려가지고 전기요금이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국민들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자기 돈 다 낼 테니까 원전을 정지해주세요. 이렇게 했다고. 전기요금 계속 올리죠. 우리 국민들 과연 그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전기요금이 뭐 2배 오르는데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 수용할 수 있어요? 여기 구미에 이 공장이 많은데 전기요금을 2배 올린다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공장이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이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아무도 얘기 안 하는 거죠. 정치인들이 뭐 석탄 미세먼지 때문에 안 돼. 원자력 위험하니까 안 돼. 그 다음에 전기요금 누가 내는데? 아무 얘기 안 해요. 이건 뭐냐면 국민들한테 사기치고 있는 거죠. 이런 현실적인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온 얘기가 뭐냐면 에너지 복지제도라는 게 나와요. 아주 못 사는 사람들한테 전기를 공짜로 주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모르니까. 그죠? 그 대신 누가 돈 내요? 사업하시는 분 돈 내요. 엄청난 돈이거든요. 전기 공장에서 들어가는 전기요금은 엄청나게 영향이 큰 겁니다. 집에서 쓰는 거는 한 달에 10만 원을 내도 별로 회가 안 나지만 공장에서 쓰는 전기요금은 엄청난 돈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고 신재생에너지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돈의 문제가 걸려있어요. 또 하나는 신재생은 자연이 줄 때 우리가 써야지. 그런데 석탄이나 원자력은 우리가 필요할 때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자연에서 주는 거는 자연이 줄 때만 주는 겁니다. 햇빛이 비칠 때만 비치고 바람이 불 때만 부는 거죠. 우리가 밤에 태양광이 없으면 어떻게? 전기 생산할 수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뭐 저장하면 되지 않나요? 배터리라는 것은요 한계가 있는 거예요. 부피가 엄청나게 많이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 배터리를 갖다가 저장을 시키려면 또 그만한 공간이 돈이 들어가요. 이런 한계점이 있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한국이 가정용, 그 다음에 산업용 한 10% 싸요. 산업용이. 가정용이 이게 2015년 데이터인데 118원 정도에 한전에서 파는 거예요. 그런데 독일 보세요. 우리나라보다 몇 배예요? 거의 3.5배예요. 그죠? 독일 국민들은 이 정도의 전기요금을 내고 살고 있는 거예요. 원자력을 포기하는 대신 감소하는 거죠. 산업용, 독일 산업용 반밖에 안 돼요. 그죠? 가정용에 비해서 반밖에 안 돼요. 공장을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가정용에 비해서 10%밖에 안 싸는데 산업용 싸다고 난리 치고 있어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싸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일반 국민들은 산업용이 싸니까 더 올려야 된다. 그러고 있어요. 국회에서 떠들고 있다. 실제로 보시면 독일 같은 데는 산업용이 반값밖에 안 된다. 이게 실질적인 차이입니다. 미국 125원에서 70원. 우리나라가 산업용이 제일 비싼 거예요. 근데 마치 우리나라 산업용이 싼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 자, 자원은 앞으로 석탄, 석유, 가스가 얼마 안 남았어요. 자원은 한계가 있는 겁니다. 아무리 발굴하는데도 쓰는 게 많으면 자원은 한계가 있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우라늄도 발굴해가지고 쓰는 겁니다. 근데 우라늄은 특징이 뭐냐면요. 고속 중식료라는 원자로에서 60배를 쓸 수 있어요. 현재 우리가 발전소에 쓰는 거에 60배를 쓸 수 있어요. 그게 독특한 기술이에요. 그래서 러시아에서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어요. 일본하고 프랑스가 실패했어요. 그런데 러시아가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어요. 그 완성이 되면 우라늄으로 에너지를 만들면 인류가 한 17,000년, 18,000년 동안 쓸 수 있는 전기를 생산합니다. 엄청난 거죠. 우리 인류가 아마 멸망할 때까지 에너지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는 게 고속 중심이라는 기술입니다. 이거는 원자력 기술이거든요. 원자력을 하지 않으면 이 기술을 확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선진국이 그런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초보 단계죠. 이 고속 중심이라는 건 초보 단계고 이제 나머지 원자력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인데 이런 문제 때문에 과학자들이 계속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석유값은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지금 한 $50 정도까지 올라가 있어요. 우리나라 석유 나오지도 않지. 그 석유를 수입해 오려고 그러면 뭐 거의 이런 배로만 엄청나게 싣고야 되잖아요. 원자력은 그냥 급하면 비행기로 실어버리면 끝나요. 그래서 이런 걸 에너지 안보라고 해요.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걸 에너지 안보라고 하는데, 이렇게 석유나 석탄을 먼 지역에서 배를 끌고 오니까 시간도 많이 걸리죠. 거의 뭐 한 달 반이 걸려요. 우라늄 같은 데는 이렇게 여러 군데 이렇게 있고 석유는 한쪽에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에너지 안보 측면에서 좀 취약하다. 석유, 석탄 이런 것이. 가스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는요 거의 꼴찌예요. 100등 전 세계에. 왜냐? 에너지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석유, 석탄 다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줄 알았는데 하나도 나는 게 없어요. 다 수입해요. 발전소 앞에 가보시면요 석탄 배가 엄청나게 큰 배가 와서 하루 종일 석탄을 푸고 있어요. 하루 종일 푸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 배 빠지면 또 다음 배가 와서 계속 다 수입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산화탄소가 석탄은 많이 나오죠. 원자력은 왜 10이라는 수치가 나오냐면 이거는 연료 생산할 때, 연료를 생산할 때 전기를 쓰기 때문에 조금 나온다고 보는 거예요. 실제로 전기를 생산할 때 나오는 게 아니라 연료를 생산할 때 좀 나와요. 전기를 쓰다 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석탄은 뭐 실제로 많이 나오잖아요. 거의 100배 정도가 나와요. 여기 일본이 후쿠시마 사고 나서 갑자기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났어요. 왜? 원자력을 안 하니까 가스를 사와요.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가스를 수입해가지고 무역 적자가 됐어요. 일본이. 우리가 보면 일본은 되게 잘 사는 나라, 안정된 나라라고 생각하잖아요. 원자력 때문에 이렇게 타격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계속 적자를, 무역 적자를 유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국 세계 5위, 3위, 9위. 우리나라가 이산화탄소 배출국 7위. 전 세계 7위입니다. 엄청나게 에너지를 많이 쓰고 있어요. 그 돈 어디서 나와요? 여기 수입. 2014년, 제가 2014년 데이터를 왜 가져왔냐면 15년 데이터는 무역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좀 별 의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14년이 더 많아요. 수입도 많고 수출도 많고. 이걸 가져왔는데 수입의 3분의 1을 에너지 수입하고 있어요. 여기 구미에서 LG전자, 뭐 반도체, 텔레비전, 그 다음에 현대자동차, 그 다음에 뭐 다 팔고 가져오면 이게 안 돼요. 우리나라의 3대 수출 품목이 뭔지 아십니까? 자동차, 전자제품, 반도체, 그다음 조선인데 조선은 좀 뭐 힘들죠. 이 3대 수출 품목이 다 팔면 에너지 수입할 수 있는 돈이 좋아요. 딱 맞아요. 구미에서 전자제품 생산하지 않는다? 그러면 에너지 수입할 수 없어요.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렇게 여러 가지 에너지를 섞어서 쓸 수밖에 없어요. 뭐 좋아서 쓰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비싼 거 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원자력만 할 수도 없고, 또 석탄만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묘책을 만들어낸 게 여러 가지 섞어서 쓰자. 그래서 이 섞어서 쓰는 비율을 적당히 그냥 해요. 욕 안 먹을 정도로 적당히 섞어가지고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어쩔 수 없이 원자력을 이렇게 많이 할 수가 없어요. 이것도 선택의 여지가 없이. 박정희 대통령이 고리 1호기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저는 생각하는데 항상 필리핀처럼 살 거다. 필리핀이 원자력 발전소를 포기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원자력은 이런 물질이 무거운 물질, 우라늄이 쪼개지면서 열이 나는 거거든요. 불꽃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열이 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움직임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안 보이는 물질이 움직이면서 열이 나는데 여기는 방사선 물질이 나와요. 이 방사선을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죠. 이 방사선을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앞으로 핵융합이라는 기술을 또 만들고 있는데 이것도 원자력 기술인데 이거는 방사선이 안 나오는 기술이에요. 그래서 고속중심로라는 기술과 핵융합이라는 기술을 과학자들이 연구하고 있어요. 이것이 해결이 되면 이제 인류의 에너지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방사선은 안 나오니까. 근데 방사선이라는 것은요, 이거 좀 지나갈게요. 이렇게 방사선이라는 것은 콘크리트만 있으면 다 막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가 이 콘크리트를 이렇게 지는 겁니다. 핵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들은 어디로 가요? 콘크리트 건물 지하로 들어가면 살 수 있어요. 걱정 안 하셔도. 뭐 김정은이가 뭐 핵무기 가지고 저렇게 난리치는데 그냥 땅속에 들어가서 숨어 있으면 돼요. 그 다음에 핵폭탄이 터진 다음에는 이런 물질이 돌아다니거든요. 그 다음에 그때는 이렇게 우리한테 피해를 많이 안 줘요. 핵 터질 때만 피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하에 지하철, 각 건물의 지하실 이런 것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발전소는 고장이 날 가능성이 있다고 항상 가정을 하고 안전을 대비하는 거예요. 사람도 실수할 수 있고 기계도 고장날 수 있다. 우리는 사람도 안 믿고 기계가 안 믿습니다. 그래서 대비책을 만듭니다. 사람을 믿고 기계를 믿다가 문제가 생기면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안 믿고 대비책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방어 체계, 다단계 여러 가지 방어 체계를, 그다음에 안전 기능도 여러 가지. 그다음에 사고가 나더라도 사고가 나는 걸 가정해서 어떻게 할 거냐 준비를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 가지 방어 체계. 그다음에 기계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라 두 개, 세 개씩 만들어요. 한 개만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기계를 요 건물에도 넣어놓고 또 다른 건물에 넣어요. 이 건물이 무너지면 다른 건물에 있는 기계가 작동할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장치를 만드는 겁니다. 방사선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실까봐 제가 잠깐 이 자료 보여드릴게요. 인류는요, 암에 걸려서 죽을 확률이 43%랍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둘 중에 한 명은 암에 걸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방사선에 의해서 암에 걸릴 확률은 거의 없어요. 이 100이라는 숫자를 한 번에 맞으면 100명 중에 한 명이 암에 걸려 죽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평생 100이라는 숫자를 맞을 수가 없어요. 우리 작업자들도 맞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방사선에 의해서 암에 걸려 죽을 확률은 거의 없다. 이게 보시면 돼요. 근데 사람들은 이 100이라는 숫자를 1 곱하기 100 하면 100으로 거꾸로 생각하는, 그렇게 아니고 한 번에 100을 맞을 때는 암에 걸릴 수 있거든요. 술을 매일 요만큼씩 먹는다고 알코올 중독 걸릴 거냐?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알코올 중독 걸릴 거냐? 그런 걸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방사선 때문에 암에 걸려 죽을 확률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 종사자들이 제일 위험하거든요. 종사자들도 걸릴 확률이 없어요. 그런데 시중에 보면 막 이상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주민들이 뭐 암에 그거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예요. 그 과학적으로 검증이 안 된 거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이유에 의해서 암에 걸리는 거는 조사를 정확하게 보면 제일 가장 큰 게 뭐냐면 음료수입니다. 음료수. 물. 그 물이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제일 많아요. 물이 어떻게 오염되냐? 그 옛날에 우물물 먹었잖아요. 그러면 기형아가 날 수가 있는 확률이 높아요. 물을 깨끗한 물을 먹어야 되는데, 옛날에 우리 어른들은 농사 지면서 그냥 땅속에 있는 물을 그냥 드셨던 거예요. 지금은 깨끗한 물을 먹으니까 암에 걸리는 일이 그런 거죠.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발전소 때문에 암에 걸린다고 이상한 얘기를 많이 하고 있죠. 그럼 우리 직원들이 암에 더 많이 걸려야 되는데 우리 직원들이 별로 암에 걸리는 건 없어요. 평균을 내보면요, 우리 직원들이 암에 걸리는 그 확률이 더 낮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 방사선이라는 것은 이 인류가 살면서 많이 맞아요. 엑스레이 같은 거 찍을 때 많이 맞고, 제일 많이 맞는 게 이제 암 치료할 때 많이 맞죠. 암 치료는 엄청나게 센 방사선이 맞기 때문에. 그런데 그 치료를 하고도 살아나잖아요. 왜? 그 세포만 죽이고, 그 세포만 딱 죽이거든요. 그럼 암세포도 죽고 고세포도 죽죠. 그 다음에 그 세포가 다시 살아나요. 그래서 암 치료를 해서 쓰는 건 엄청나게 많은 거거든요. 어마어마한. 근데 브라질이라는 나라의 어느 지역은요, 방사선이 많이 나오는 지역이 있어요. 근데 거기 살면 많이 맞는 거죠. 근데 멀쩡하게 살고 있어요. 왜냐? 이 수치가 10이란 말이에요. 10. 제가 얘기했죠. 100이라는 거를 한꺼번에 맞아야 안 걸리는데 10이니까 1년 내내 맞는 게 10이니까 그 맞아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우리나라에 발전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한 1 정도? 1 정도도 못 나와요. 여기 작업자들이 1 정도 나와요. 주민들은 1 정도. 그러니까 상당히 관리를 잘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후쿠시마 얘기가 있어가지고 말씀드릴게요. 후쿠시마는 지진에 의해서
발전소가 부서진 게 아니고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쓰나미가 와가지고 물이 잠겼어요. 근데 이 속에 발전소가 또 있거든요. 예배 발전소가 있는데 전기를 공급을 해줘야 돼요. 원자력 발전소는 항상 전기가 공급이 돼요. 그래야 안전하거든요. 근데 이 물이 잠겨버렸어요. 얘가. 발전기가. 송전에서 잘라졌죠. 전기가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자체 발전소를 돌려야 되는데 지하에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바보같이. 우리나라는 다 지상에 있는데 일본의 후쿠시마에 있는 원전은 이 발전기가 지하에 있었어요. 이 물이 잠겨버리니까 대책이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고가 나고. 근데 우리나라는 우리 선배님들이 이 비상발전기를 전부 다 지상에다 만들어놨어요. 왜냐면 바닷가에는 지상에다 만들어야 되는데 일본 애들이 강가에다 만드는 발전소를 수입해오면서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제 방파제를 싸라고 그랬어요. 앞에다가. 근데 그것도 안 지켰어. 싸라고 했는데 안 지켰어. 그래가지고 물이 잠긴 겁니다. 이 발전소 옆에는 똑같은 쓰나미가 왔는데 안 잠겼거든요. 요 발전소만 4개가 쪼르륵 있는 거기는 물이 잠겼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그 문제를 제기하는 걸 들었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보세요. 일본은 엄청나게 지진이 우리나라 이번에 5.8이 왔거든요. 경계. 일본에서 보면요. 그런 지진은 뭐 수도 없이 많아요. 5.8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지진이지만 우리는 항상 6.5 이상 올 거라고 보고 발전소를 지어놨거든요. 5.8이라고 해요. 1 차이가 나면 33배 차이. 1이. 5.8하고 우리가 6.5 정도로 가정을 했는데 한 0.7 정도 되잖아요. 그러면 한 뭐 25배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강하게 지어놨어요. 그런데 그것도 실제로는 이 건물이 다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한 9.0 정도 와도 문제가 없어요. 안전하게 지어놨다. 이런 건물 있잖아요. 이런 건물 6.5 정도 지져놔도요 아무 이상 없어요. 이런 거. 지금 뭐 5.8에 있을 때 제가 경주에 있었거든요. 회사 사무실에 있었는데 그냥 이렇게 들떠 끝나버렸어요. 약간 처음에 느끼는 거니까 좀 사람들이 놀랐는데 뭐 TV에 보면 유리창 깨지고 당연하지 않습니까? 건물이 흔들리니까 유리창 가만히 있는데 깨지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유리창이 워낙 크니까 이런 통유리를 해놓고 얇은 유리 같은 거는 건물이 흔들리면 깨질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걸 보고서 마치 무슨 큰 일이 일어난 것처럼 경주에 가보시면 흙담 같은 것만 조금 무너져 있지 그 다음에 기와 같은 게 흙으로 붙였잖아요. 그런 것만 떨어져 있는 거지 건물이 부서진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기술이 너무 좋아가지고 웬만한 건물은요 웬만한 지진이라도 까다롭습니다. 여기 이거 한 50층짜리 건물들은요 7.0 이상 와도 아무 문제 없어요. 지진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일본은 보시면 후쿠시마에서 난 지진이 9.0이에요. 9.0. 상상할 수 없는 센 지진이죠. 우리나라는 그런 지진이 올 수가 없어요. 왜냐? 여기에서 다 막고 있어요. 지진은 여기서만 일어나거든요. 이쪽 안에서는 아주 약한 지진입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오래된 발전소가 위험하다고 사람들이 얘기해요. 여기 보시면 45년 된 발전소들이 우리나라는 35년, 36년 이제 맨 마지막에 40년이에요. 고리입니다. 40년 올해 40년 됐고 이거보다 훨씬 많이 된 발전소들이 많이 있고 여기 보시면요 고장 횟수를 한번 보시면요 과거에 고장이 많이 났어요. 새 발전소에서 고장을 오기도 합니다. 왜냐면 운전 경험이 부족해가지고 고장이 많이 났어요. 지금은 기술이 좋아지니까 고리이록이 월성이록이 제일 오래된 건데도 거의 고장이 안 나요. 근데 사람들이 오래됐다고 고장 많이 난다, 뭐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는데 통계를 보시면 전혀 상관이 없다 이거죠. 시간이 별로 없어서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럼 에너지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에너지. 안보 아까 얘기했잖아요. 안보. 제일 중요한 게 에너지가 부족하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안보가 중요하고 그다음에 경제성. 너무 비싸면 살 수가 없잖아요. 전기요금 2배 올리면 우리나라의 경제에 파산이 올 수가 있어요. 안 됩니다. 그다음에 환경 중요해요. 석탄이 아무리 싸도 미세먼지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안전. 원자력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싸도 안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안전에 투자를 많이 하는 겁니다. 이 4가지의 요건을 갖춰야만이 에너지가 우리한테 유용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비교해보세요. 한번 보세요. 네 가지 안보성, 경제성, 환경성, 안전성 측면에서 석유, 석탄, 가스, 신재생 원자력 어떻게 좋으냐? 좋은 거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적당히 섞어서 쓰는 거예요. 좋은 게 없다는 거죠. 다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냥 한 가지를 못하고 여러 가지를 섞어서 묘수가 없는 거죠. 인류는 앞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안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가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문제 때문에 인류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물 문제, 아까 얘기했죠. 기후변화 때문에 물 문제가 생깁니다. 그 다음에 물이 문제가 생기면 식량의 문제가 생겨요. 식량의 문제가 생기고, 환경의 문제가 생깁니다. 이 네 가지 때문에 결국은 전쟁을 일으킬 거라는 것이 인류 학자들의 공통된 주장입니다. 이게 2050년 이내에 온다는 거죠. 2050년 이내에 엄청난 혼란입니다. 요즘 영화가 다 이런 걸 주제로 해요. 지구 바깥에다가 알아서 살자. 지구가 오염되니까. 그죠? 그런 영화들 많이 나오잖아요. 이거 다 이유가 있는 건데요. 자, 우리 인류가요, 에너지를 1900년대부터 엄청나게 많이 썼어요. 에너지를 다 써버렸어요. 지금 인류가 쓸 수 있는 에너지를 2025년, 30년, 40년 되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길 거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에요? 다시 원시 세계로 돌아가요. 우리 손주들은 지구상에서 편안하게 살 수가 없어요. 이거는 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자력 기술을 가지고 고속 중진력을 가지고 핵융합이라는 걸 개발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신재생도 하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신재생은 자연이 줄 수 있을 때만 쓰는 거다. 밤에 태양광을 못 쓰고 바람이 없는 곳에서 풍력을 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사막에다가 태양광 전지를 설치하고 뭐 이런 걸 하고 있죠. 그런데 그거를 전기를 끌고 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과학자들이 원자력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거다. 이 정도 시간 제한 때문에 이 정도 하고, 혹시 질문 있으면 좀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저 인터넷 신문 한국통신문 발행인 김동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저 강연 에너지 정책 관련해서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저 에너지 학자들 측면에서 봤을 때는 원자력 발전이 향후 미래의 대세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 에너지 학자들이 에너지 측면에서 봤을 때 원자력 발전이 미래의 대세라고 이렇게 얘기는 합니다. 간간히 듣고 있는데, 그리고 이제 각종 조사와 통계에 의해서도 설득력 있게 이렇게 많이 발표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문제는 2014년도에 후쿠시마 원전, 그것 때문에 이제 원자력에 대한 사람들이 관심이 많이 커졌고, 공포감도 있고, 뭐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그 이후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이제 월성 1호기, 한 30년 이상 된 원전에 대한 논란이 많았고, 또 최근에 10년도 연장한다는 것에 대해서 1심에서 이제 일단 판결이 났고, 거기에 대해서 또 한국수력원자력에서 또 이제 항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제 모든 게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경제적 가치인데, 경제적 가치도 중요하지만 원자력 발전 같은 경우는 한 번의 사고로 치명적인 미래를 도래할 수 있다는 그런 이제 측면이 많습니다. 그래서 만에 하나 그런 사건이 났을 때 때문에 사람들이 우려를 하는 거지, 원자력 자체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이제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월성 1호기 연장을 한 거에 대한 의견하고,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대에 나오는 고준위 폐기물, 거기에 대한 처리가 지금 어떻게 명확하게 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월성 1호기 거는 뭐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요. 법원에서 볼 때 법에서 명시한 어떤 절차를 승인해주는 사람들이, 우리가 아니라 승인해주는 사람들이 절차를 하나하나 다 하나하나 확인하고, 그 다음에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더라도 프로세스를 거치는 데서 약간 미흡한 게 아니냐 해가지고 절차를 잘못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원자력 안전위원회에서는 절차상의 문제가 없다 해서 항소를 한 겁니다. 우리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승인해준 기관에서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결제를 예를 들어서 뭐 윗사람까지 결제 안 하고 밑에 사람 했다, 이걸 문제 삼은 거죠.
그거는 그 내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는 그 행정적인 부분은 뭐 클리어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고준위에 대해서는요. 고준위 폐기물은 이미 그 스위스나 그다음에 핀란드 같은 데에서 스웨덴이나 핀란드 같은 데서는 이미 처리 방법이 결정돼가지고 지하 500m 이하에다가 묻는 걸로 결정을 해서 이미 땅을 파고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이 인류가 멸종하기 전까지 땅 속에 과연 어디에서 어느 정도 깊이에서 살 수 있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지하 500m에서 과연 살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거기 안 들어갈 거다. 땅 속에 묻어놓자 이렇게 된 겁니다. 그 배경은.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지하 500m에서 뭘 지하자원을 발굴할 계획이 있으면 1000m에다가 넣는다든지. 그래서 이런 걸 정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건 기술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죠. 단지 국민들이 내 지역에다가 땅을 파서 묻는 거를 싫어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아직 그런 것이 합의가 안 된 거죠. 합의가 되면 지하에 뭐 500m, 1000m 안에다가 넣으면 문제는 없는 거죠. 네. 예, 그럼 마지막 추가로요. 궁금한 게 있는데요. 지금 오늘 백훈 홍보실장님께서 오늘 이제 자료를 취합해서 이제 요 에너지 원자력에 대한 타당성을 멋지게 설명하셨습니다. 그럼 이 자료들의 출처 그리고 이 자료가 확실히 검증받은 자료인지 그걸 알 수 있는 밑에 자료 다 써놨어요. 예, 그럼 그런 자료를 좀 더 이렇게 나중에 네. 보강으로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제가 밑에 출처는 다 써놨습니다. 네. 예, 그럼 그런 자료들도 한번 이제 국적으로 좀 공개했으면 예, 제가 좋겠습니다. 다 드릴 수 있습니다. 예, 일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뉴스 일본지 고객식 기자입니다. 오늘 강의 에너지에 대해서 미래 여러 가지 내용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 2013년도에 원전 납품 비리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어떤 문책을 받았다는 기사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과거의 행적으로 봐서 아무리 원전이 안전하다고 하더라도 그 관리하는 건 사람인데 거기서 그게 완벽하게 해결이 안 되고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그게 이제 그 도덕적 해이가 계속된다 그러면은 아무리 원전이 안전하다 해도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대한 그 내용하고요. 아까 그 이야기하셨을 때 우리가 아직까지 지금 핵분열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핵융합이나 고속정 방법으로 간다 그러면은 이게 이 방사능 유출에서 염려를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까지는 이게 핵분열로 사용하니까 할 때까지 방사능 유출에 대해서 얼마나 지금 이제 염려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그 비리 사건은 한 10년 전부터 이제 그런 증거들이 나타났던 거예요. 2012, 13, 14년 때 이제 수사를 해서 알게 됐고 그 배경은 모든 부품을 국산화하는 과정에서 그냥 수입하면 되는데 국산화를 하다 보니까 그 납품하는 회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회사들이 시험을 해와야 돼요. 시험을 해서 갖다 줘야 되는데 시험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기준이 80점이다. 근데 77점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80점짜리 맞으려니까 납품 기간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성적서를 약간 위조를 해가지고 합격된 다른 걸 국사에서 냈다든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한 55명 정도가 교도소에 갔습니다. 처벌이 안 된 게 아니라 지금 많이 났죠. 저희 회사 사장님도 그 다음에 한전 부사장도 그 다음에 저희 회사 뭐 전무도 여러 명이 구속돼가지고 저희 사장님이 아직도 교도소에 계세요. 지금 한 2년 반 남았는데 7년형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형을 55명이 사는 거예요. 저희 직원들 55명이 교도소에 갔어요. 그리고 다 가지고 당연히 해임되고 회사에서 상여금 받은 것도 다 반납시키고 이 정도로 처벌을 아주 강하게 했죠. 그런데 그 과정에 우리 직원들은 돈을 받은 죄로 간 거고 실제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 납품하는 사람들이에요. 납품한 사람들이 성적서를 복사해다 낸 거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카센터에 가서 부품을 사는데 보시면 알지만 정품이 있고 비품이 있어요. 카센터에 가면 똑같은 제품인데 도장이 찍힌 게 있고 안 찍힌 게 있어요. 찍힌 건 뭐냐면 가서 검사를 받고 온 거고 안 찍힌 거는 같은 제품이니까 그냥 사다 파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 제품 불량품이 아니고 비품이라는 얘기예요, 일종의. 그러니까 성능은 문제가 없어요. 성능은 문제가 없는데 시험 성적서가 복사가 됐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납품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사람들이. 물론 그 중에서 몇 개는 실제로 불합격한 걸 합격한 것처럼 조작한 것도 있어요. 그런 건 나중에 다 교체를 100%다 교체를 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거의 한 2년 가까이 발전소 세워놨지 않습니까? 발전소 세우는 바람에 전기가 모자라가지고 또 여름에 여러분들이 막 에어컨도 못 틀고 그런 상황이 있었죠. 그러니까 전기를 우리가 생산 안 했어요. 그때는 부품 문제 때문에. 다 세우고 부품은 다 바꾸고 그렇죠. 이렇게 정리가 다 됐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런 시험 성적서를 아예 위조를 못하게끔 원본을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해요. 발급한다 연락해서. 옛날에는 목사회관에도 몰랐거든요. 목사들. 그러니까 원본을 발행하는데 전화해가지고 확인하는 이런 형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방사선에 관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콘크리트라는 구조물은 방사선을 다 차폐하기 때문에 발전소 안에서 방사선이 밖으로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감시기를 통해 가지고 체크하고 발전소 주변에는 이런 땅에서 이제 식물이 나면 식물도 샘플, 바다에 있는 고기도 샘플 다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그 안에 방사선 물질이 있는지 없는지 다 조사를 해요. 계속 일주일마다 하는 게 있고 한 달마다 하는 게 있고 이런 게 다 있거든요. 그걸 다 공개적으로 다 오픈돼 있죠. 그 다음에 발전소 주변 지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모든 지역에 방사선이 얼마나 있는지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 보시면은 어디가 방사선이 제일 많이 나오냐면 이 설악산이 제일 많이 나와요. 관악산 제일 많이 나와요. 네. 돌덩어리에서 방사선이 제일 많이 나와요. 발전소 주변이 얼마 없어요. 항상 실시간으로 여러분이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은 다 규제기관에서 상주하면서 감시하죠. 우리가 못 믿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와서 직접 감독하고 그 다음에 주민들도 이런 단체가 있어요. 주민들. 정부에서 돈을 대줘가지고 주민들이 직접 방사선 측정하러 다닙니다. 발전소 옆에 가면 주민감시위원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직접 합니다. 그 사람들 우리가 얼마 주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돈을 줘요.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돈 줘서 이렇게 해서 2중 3중으로 감시를 계속 하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립니다. 예, 추가로 하나 드리면 아까 보존이 방 회장 얘기했습니다. 제가 방 회장 건설 당시에 그 경주에 가봤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까지 계속 이 쌓아놓을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연한이 있을 거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제2, 제3의 방패장을 건설해야 되는데 그렇게 될 때 다른 이제 경주 말고 다른 지자체하고 그런 거를 이제 한손이 계획을 하고 있는지. 지금 방패장 경주에 있는 거는 중저준위라고 해요. 보준위는 다른 겁니다. 보준위는 아직 정부에서 시작도 안 했고 중저준위는 지금 있는 원전이 다 없어질 때까지 충분히 할 수 있을 만큼 그 안에다가 굳이 안에다가 지금 이제 동굴을 팠는데 동굴은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동굴식으로 거의 안 하고 그냥 천층이라고 해서 땅을 파가지고 콘크리트 구조물로 해서 거기다 집어넣고 밀봉하는 식으로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지금 2단계, 3단계를 하고 있죠. 이제 우리 회사가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정부가 직접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 현재 있는 발전소가 없어질 때까지 가능하다. 그런 계획을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고준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지역에 어느 깊이에다가 이걸 할 거냐는 아직 결정을 못한 상태예요. 이제 협의를 해서 해야 하죠. 그 부분도 정부가 이제 해결을 못시거든요. 저희들은 나라에다 돈을 내요. 폐기연료 한 개 쓸 때마다 돈을 넣어. 그다음에 폐기물 한 드럼 나올 때마다 돈을 넣어. 이거 돈 다 내면 정부가 그 돈을 걷어가지고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저희가 직접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죠. 네. 한정에서 지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원자력 발전은 완전히 설계부터 유지 보수까지 전 단계를 거쳐서 강력한 공급 제한을 보유하고 있는데 앞으로 차세대 수출 수출 산업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전망은 어떨까요? 지금 몇 개국에서 우리나라하고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 데가 있어요. 지금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 체코에서 협의를 하고 있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도시바라는 회사가 일본에서 이제 큰 회사인데 그 회사가 미국에 있는 웨스팅하우스라는 회사를 인수해가지고 원자력을 수출하려고 하다가 보니까 그 원래 빚이 많았던 회사거든요. 그거를 빚을 너무 많이 안 와가지고 이 회사가 도저히 해외 수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가지고 한국에서 좀 한번 좀 더 해봐 이런 얘기도 지금 있고 한국의 기술에 대해서는 지금 아랍에미리트에 4개도 수출해가지고 지금 일정에 거의 맞게끔 준공을 지금 하는 그런 단계거든요. 올해부터 이제 순차적으로 4개가 준공이 되는데 전 세계에서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해가지고 자기가 수출해서 계획대로 준공한 나라가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만 유일하게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 한국에 대해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올해 안에 아랍에미리트 1호기가 준공이 되면 전 세계에 아마 상당히 큰 이슈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일본에서 포기한 거, 그 다음에 체코라든지, 그 다음에 또 러시아가 공산권에 대해서 이제 옛날에 같이 동맹국이라는 나라에다가 많이 수출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가스값이 떨어져가지고 돈이 없어요, 러시아가. 그러니까 수출하려고 해도 돈이 없으면 수출 못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어려움이 생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 절대 또 들어가면 되고 저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시간도 12시 많이 지났는데요. 그래서 포럼회는 마무리 짓고 간단하게 기념사진 촬영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료